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석광훈입니다. 사실 이게 좀 그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최근에 보도되고 있고, 어제 엊그제는 또 뭐 인제 뭐 P4G라고 해서 인제 뭐 무슨 국제 회의도 하고 뭐 그랬는데,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이게 좀 별로 이렇게 재미없는 이슈고, 솔직히 이게 좀 지루한 이슈 이 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인제 그런 측면에서 좀 앞으로 인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이제 좀 '이렇게 세상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실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루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짧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뭐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또는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크게 말씀드릴 까지는 이제 4 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는데요. 일단은 인제 그 온실가스 저감 관련돼서 지금 국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큰 틀에서, 그리고 어 그런 변화가 우리한테 어떤 압력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또 이제 그런 압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또 대응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인제 이 시장 제도, 이게 좀 국내 제도하고 해외 제도가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이 달라서 이게 인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지, 뭐 그런 걸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해외에서 지금 인제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정책들을, 특히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인제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이게 일으키는 인제 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재생에너지가 일종의 인제 disruptive technology라고 해서 인제 혁신적인 기술들 중에서는 이제 어떤 거는 기존 질서를 완전히 파괴를 하고 인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인제 기술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모든 혁신 기술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재생에너지 기술 같은 경우는 그런 인제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보여 드리고요. 이게 사실 이런 게 그 국내에 거의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요 세 번째 분야가 조금 오늘을 좀 뭐 논의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분야, 그나마 재미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과 토론이 있었으면은 예, 추가적으로 더 논의하고 그렇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제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돼서 인제 어 이제 뭐 오래전부터,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인제 온실가스가 현재 추세대로 계속 누적이 되면은 앞으로 2030 년에서 50년 사이에 티핑 포인트가 오고, 그때부터 인제 기후 변화의 어떤 본격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30 년대 이제 뭐 국제적으로는 이제 한국도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정부도 얼마 전에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모자란다. 사실은 티핑 포인트는 2030 년에 온다라는 이제 그런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기후 과학자들로부터. 그래서 2030 년대까지 온실가스를 이제 획기적으로 줄이는 이제 그런 개별 국가 수준에서, 예를 들면 뭐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 2030 년대 탄소 제로, 뭐 탄소 중립 를 이게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이제 온실가스를 그 나라에서 배출하는 것과 흡수하는 거를 최소한 이걸 중립으로 맞추겠다, 인제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거의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 제로를 도 도달 를 성취하겠다, 인제 뭐 그런 선언들도 지금 준비가 각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 적극적인 건 유럽인데요. 이제 유럽이 물론 이제 우리랑 다르게 인제 제조업이 많이 인제 줄었고, 특히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뭐 제조업은 거의 없고, 뭐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금융업 이런 분야가 더 크기 때문에, 뭐 우리보다 사실 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사실 아직도 굴뚝 산업이 많고, 뭐 자동차 반도체 같은 이런 이제
주요 제조업이 아직도 우리의 경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들이 유리한 건 분명 사실인데, 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들이 사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유럽 연합 28개 국가, 이제 지금 최근에는 하나가 줄었죠. 근데 하여튼 여하간 28개 국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이 전력 부문에서 온실가스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느 나라나 지금까지는 이제 전력 부문이, 그러니까 어느 나라라기보다 이제 어느 경제권이나 이제 지금 전력 분야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데, 그 이유는 석탄화력이 가장 큰 이제 그 킬로와트아워당 배출하는 온실가스 그 양이 어떤 에너지보다 많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이제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석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시는 거는 미국이고요. 미국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을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셰일가스가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셰일가스가 석탄을 밀어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전력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한국은 반면에 이제 여전히 지금 석탄의 배출량이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석탄의 전력 그 공급 비중이 여전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부문별로 나눴을 때 전력 부문이 전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전력 부분이 압도적으로 지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 대비 우리가 굉장히 좀 온실가스를 향후 줄이는데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다, 이제 이런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제적으로 이제 온실가스 저감을 하자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그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제 국가 대 국가 간의 압력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미 이제 시장에서 이제 뭐 BMW라든가 뭐 애플, 이런 그 글로벌 대기업들이, 그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RE100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요즘 유행하는 뭐 ESG라고 해서 이제 그 사회적으로 윤리적인 그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어떤 그 기업 경영의 중요한 원칙이 또 됐습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주주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그게 주가에도 당장 영향을 받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에게 자신들처럼 RE100, 그러니까 리뉴어블 에너지 100%를 이제 뭐 2050년까지 뭐 그러니까 자신들이 쓰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겠다라는 선언들을 이런 그 글로벌 기업들이 했는데,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도 이제는 당신들도 RE100 선언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은 더 이상 납품을 받지 않겠다, 이제 이런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나 뭐 그 여러 가지 부품 회사들, 반도체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수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지금 도달한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내 이제 일부 반도체 회사들, 기업들이 이제 올해 초에 뭐 저기 RE100 선언을 했는데요. 근데 뭐 그게 좀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이제 잘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 상황은 하여튼 뭐 RE100이라는 게 대강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진행이 됐고, 단계적으로 이 참여 기업들이 지금 뭐 2030년까지는 전체 전력 소비의 60%까지, 최종적으로 2050년까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미 거의 100%에 도달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거의 지금 100%에 가깝게 지금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인제 미국, 유럽에서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다 대부분 이제 본사를 미국, 유럽에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 유럽은 이제 다른 이 뭐랄까요? 재생에너지 전력 시장에 이미 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에너지를 쓰더라도 이게 어떤 전기 요금 지출에서 어떤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 전력 시장 자체가 재생에너지를 별도로 재생에너지만 공급하는 또 사업자와 쌍무 계약을 또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어떤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유리한 여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20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263 개의 기업들이 참여했고, 이들이 연간 소비하는 전력이 278 테라와트 아워인데, 이게 이제 한국의 현재 연간 전력 소비량이 한 500 테라와트 아워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약 한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를 이 260여 개 업체들이 전기를 쓰고 있고, 그중에 약 42%를 재생에너지로 이미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중에서 한 70개 기업 정도는 이미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지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지금 한국은 물론 다른 아시아들, 뭐 일본이라든가 뭐 이런 아시아 의 부품 업체들에게 이 아리백에 참여하도록 이제 압력을 좀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SK라든가 뭐 기타 한 4개에서 5개, 삼성도 인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지금 아리백 선언을 지금 앞으로 조만간에 아마 하게 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지금 선언을 했지만 뭐 근데 실제로는 막상 이 재생에너지를 쓰려고 하니 인제 여러 가지로 인제 해외 대비 굉장히 재생에너지가 자신들이 그동안 써왔던 산업용 전기 요금 대비 인제 좀 많이 높아지게 되고, 또 현재에서는 지금 재생에너지만 따로 공급하는 업체와 이런 양자 간 쌍무 계약을 맺으려고 하니,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뭐 송배전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 공급 계약 등등에 서 한전에게 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또 한전이 요구하는 또 추가 비용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최종적으로 뭐 결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예를 들면 지금 한전이 요구하는 대로만 하면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 약 한 100원 안팎이 되는데, 만약에 한전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제 들어주게 되면은 지금 예를 들면 태양광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킬로와트아워당 150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평가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쓰고 싶어도 사실 쓰기가 약간 어려운, 물론 50원을 더 얹어서 본인들이 지불하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인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영상에 분명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격 경쟁력에서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겠죠, 인제 수출을 할 때.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물론 인제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뭐 대기업들이 이제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 그냥 과감하게 그냥 돈을 더 내고 재생에너지 쓰면 되지 않겠냐.' 인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아리백을 하는 이유가 이게 단순하게 인제 재생에너지를 이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좀 더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직접 아리백을 많이 쓰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쓰도록,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변화를 더 많이 더 빠르게 이 '변화를 일으키겠다.' 이런 사실은 철학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국내 대기업들이 돈을 좀 많이 지불해서 재생유를 많이 쓰는 게 그것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제 그보다는 합리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이게 이 아리백이라는 국제적으로 이 아리백 운동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의 어떤 그 재생에너지의 시장 진입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한 어떤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냥 단순하게 '대기업이 돈을 더 많이 낸다.'라는 게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요거는 인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는 인제 우리가 아직도 인제 예를 들면은 그 석탄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제 그래프 아래쪽부터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석탄이나 뭐 일반 전통적인 발전 전력은 다른 나라 대비 저렴하게 지금 공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석탄은 가장 최적화된 전력 산업 체제이기 때문에 빨리 석탄 발전기를 아주 싸고 빠르게 짓고 뭐 석탄에 대한 과세라든가 이런 게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그러다 보니까 석탄이 굉장히 좀 저렴하게 메가와트아워라는 거는 1000 킬로와트아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 킬로와트아워에 우리 같은 경우는 62원 정도 하는데 이게 거의 뭐 독일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뭐 거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 이고 거의 뭐 중국이나 우리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 나온다는 거죠. 인제 그거에 비해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태양광 풍력 같은 거를 국내에서 인제 설치해서 가동을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 대비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뭐 한 거의 30~40% 더 비싼 가격에 지금 판매를 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만약 재생에너지를 보다 좀 합리적으로 좀 보다 더 저렴하게 사고 팔 수 있게 하려면은 좀 전력시장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해외와 우리의 어떤 에너지 시장 제도의 어떤 차이가 뭔지 그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해외 에너지 시장 제도가 본격적으로 변화를 하게 된 어떤 배경에는 1970년대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중요한 외부적 변수가 됩니다. 두 번의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인제 그 당시 70년대 말에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는 이제 퍼파라는 법을 인제 만들게 되는데요. 우리말로 그냥 단순 번역을 하면은 공공사업 규제 정책법입니다. 이게 주로 인제 전력 산업과 가스 산업의 전력 시장과 가스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법인데요. 이 사진은 이제 그 당시에 1979년 당시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억 원의 지붕 위에다가 사상 처음으로 인제 태양열입니다. 태양광은 아니고 그 당시에 태양광은 아예 기술적으로 상용화가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시대 수준에서 대체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태양열 정도가 어떤 좀 상징적이었기 때문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인제 온수나 난방 정도만이라도 석유 대신에 태양열을 쓰자 뭐 이런 취지에서 인제 태양열 지별판이죠, 지별판. 태양광 패널이 아니고요. 그래서 태양열 지별판을 백악관 옥상에 설치하고 인제 기자회견하는 장면입니다. 요때 인제 공공사업 규제정책법도 같이 내놨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핵심 얘기가 이렇습니다. 인제 기존에 오일 쇼크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시 전력 시장의 주력 전원이 석탄, 석유, 원전 이 세 가지가 주요 인제 그 당시 이제 대부분 전력 시장의 어떤 핵심적인 이제 에너지원이었는데요. 또 동시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어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제 카터 행정부가 이제 이 석탄, 석유, 원전 말고 좀 새로운 이 세 가지 연료 말고 좀 다른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대안이 될 수 있는 에너지를 좀 들여오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신기술은 뭐였냐면은 인제 가스 열병합이었습니다. 인제 가스 터빈을 돌려서 거기서 전력을 생산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폐열을 가지고 이제 산업용 열로 사용한다. 이런 이제 이 열병합 발전의 어떤 핵심이 인제 그건데요. 근데 그런 열병합 발전이 그 당시에는 인제 어떤 대안 에너지로 대체 에너지로 인제 여겨졌는데, 이제 이런 신기술들이 대안 에너지들이 전력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좀 그 당시 전력 시장 구조가 어땠냐면은, 미국은 우리처럼 뭐 한전 같은 국가 독점 사업자들은 없지만 이제 다 전부 민간입니다만, 민간 발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제 지역별 독점 시장을 인제 유지를 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독점 시장을 유지하는 게 좀 뭐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라는 게 인제 그 당시까지의 어떤 절대적인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카터니 정부에서 이런 이제 가스 열병합 발전 같은 신기술을 시장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기존의 그런 이 지역별 민간 독점 사업자들이 이런 신기술이 시장에 들어오는 거를 이제 못 들어오게 인제 구조적으로 막는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인제 이 독점 사업자들은 또 이게 네트워크 산업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일종의 발전도 하고 송전도 하고 배전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소위 말해서 수직 독점 전기 사업이라고 합니다. 수직 독점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인제 이런 신기술들이 못 들어오니까, 이런 이 산업체들이 자가용 가스 열병합 발전을 도입을 해서 자신들이 쓰고 남는 전기는 도로 전력망에다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이 전력망, 그러니까 기존의 송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을 해라라는 게 인제 이 공공사업 규제 정책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력 시장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좀 변화였고요. 아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 법이 계속, 이 퍼파라는 법이 나중에 계속 이제 다른 미국의 에너지 정책법이라든가, 또는 미국 연방 에너지 규제 정책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들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90 년대 가서는 독립발전 사업자, 이런 가스 열병합을 하던 산업용 자가 발전 사업자들이 나중에 가서는 이제 독립발전 사업자로 전환이 되고, 기존의 전통적인 독점 전기 사업자에 대항해서 독자적인 이제 전기 사업자로 이제 등극을 해서 인제 전력망 내에서 어떤 공정 경쟁 또는 망 접근성을 보장해라. 그래서 최근에는 통신산업 쪽에서 인제 망 중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뉴스를 한번 접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미 전력 시장 내에서 어떻게 보면 먼저 이것들이 인제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게 인제 90 년대 후반으로 가면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망분리 규제로 갑니다. 망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기존에 이런 수직 독점 체제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게 가스 열병합 발전이든 아니면은 이제 재생에너지든 간에 신규 진입 자가 기존의 사업자랑 경쟁을 할 때 이제 이런 수직 독점을 체제를 유지를 하면은 공정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구조적으로 기존의 수직 독점 체제를 해체를 해서 이제 발전 사업과 송배전, 특히 인제 발전과 송전을 사업을 분리를 해라라는 규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일어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공정 경쟁을 보장한다라는 게 인제 그 당시 미국과 유럽의 90 년대 말에 인제 중요한 정책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또 이런 정책 변화와 함께 또 동시에 인제 또 가스복합 발전이라는 것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 인제 앞서 말씀드린 건 가스 열병합 발전인데요. 가스 열병합 발전은 가스 터빈으로 전기를 생산한 다음에 나온 폐열을 가지고 열을 산업용 열로 사용하는 거지만, 이 가스 복합 발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스 터빈을 통해서 인제 가스를 폭발시켜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가스를 폭발시켜서 가스 터빈을 돌린 다음에 거기서 나온 폐열을 가지고 다시 전기 터빈을 돌려서 또 발전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그 효율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하여튼 여하간에 이 가스복합 대형 가스복합 발전 기술이 그 당시에 또 많이 상용화되면서 또 이 가스복합 발전을 가지고 신규 이제 사업자로 이제 그 전력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는 이제 이 가스 발전 사업자들이 기존의 원전 석탄 사업자들을 밀어내고 이제 가스 발전이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한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90년대, 2000년대에서 본격적으로 그래서 전력 시장에서의 그 굉장히 큰 게 이 공정 경쟁과 어떤 가스 발전이라는 신기술이 진입을 하면서 이제 큰 변화가 이미 이때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뭐 국내에서는 이제 그 뭐 시장 담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게 인제 그 전력 시장에서 경쟁은 일종의 인제 그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한 어떤 그 뭐랄까요? '기획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런 이제 물론 이제 그 레이건이라든가 그 대처 그러니까 영국의 대처 같은 이런 그 특정한 정치 집단이 이데올로기를 강조한 건 사실입니다. 70 년대 말 80 년대에요. 그렇지만 그 근본은 시장 담론이랑 상관없이 이미 70 년대 말에 카터 행정부의 이 퍼퍼라는 이 근본적인 어떤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을 좀 더 기존의 뭐 석탄, 석유, 원전의 어떤 그 기반한 전력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철학이 먼저 사실은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인제 90 년대에 인제 경쟁 체제가 좀 본격화되고 90 년대부터 인제 경쟁 체제가 본격화되고 이 당시가 또 가스터빈, 가스복합, 대형 가스복합 발전이 또 상용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2000 년대 말에는 또 셰일 가스가 또 본격적으로 그 상용화가 되면서 인제 가스 가격이 또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어 그래서 전력 시장에서 이게 기후 변화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은 2000 년대 후반부터 가스 발전이 기존의 석탄 발전을 대체하는 추세가 굉장히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기후 변화 정책이 그러니까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사실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0 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석탄 발전이 줄어들고 가스 발전이 늘어나고 또 최근에는 인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도 좀 더 늘어나면서 인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킬로와트아워당 대체 몇 그램의 이산화탄소가 배출하느냐를 보여주는 일종의 인제 이게 인제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라고 하는데요. 그게 의도치 않게 굉장히 많이 지난 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유럽도 비슷하게 90 년대 말에 전력 시장 그 경쟁 체제를 도입을 했고 또 동시에 또 가스 복합 발전이 또 시장에 또 진입을 하고 이러면서 가스 복합 발전이 기존의 석탄을 시장에서 밀어내는 그 추세가 뚜렷하게 지금 지난 20년 동안 나타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10년 동안은 또 동시에 풍력과 태양광이 또 늘어나면서 또 여기에 석탄이 줄어드는 추세가 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은 이런 그 시장 변화, 제도 변화와 기술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우리는 인제 뭐 반세기 넘게 인제 한전 체제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인제 이 전력 시장 체제가 주로 원전과 석탄 체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이게 변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제 우리는 이제 그 해외와 다르게 이제 그 전기요금을 또 복지 정책으로 또 여기는 정치권에서 또 특히 국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인제 전기요금을 또 복지 정책으로 여기는 정책이 또 굉장히 관행화됐기 때문에 전력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을 도입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거부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전기요금을 복지 정책으로 여기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가격에 원가가 반영이 잘 안 되고 이렇게 그러면 가격에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또 기후 정책이랑 또 이게 그 정합성 문제가 생기게 되는, 불일치하게 되죠. 왜냐하면 기후 정책은 기존의 석탄이라든가 화석연료의 온당한 그 세금이라든가 외부 비용이라고 하죠. 환경 비용을 반영을 해서 이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은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그 국제적인 기후변화 그 추세인데, 기후변화 정책 추세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모순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미 뭐 석탄 소비세가, 국내에도 석탄 소비세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 또 전기요금에 또 이게 제대로 사실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유지하는 그 한전을 중심으로 한 국가 독점 전력 시장하고 이 기후 변화 정책하고 사실 굉장히 큰 갈등이 있다,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책을 유지하다 보니까 인제 가격은 우리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용 전기요금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가 OECD 국가들 약 한 30여 개 국가들을 비교를 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거의 뭐 세계에서 한 서너 번째로 저렴합니다. 우리보다 비싸거나 우리보다 저렴한 국가들을 보면 이 나라, 캐나다,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인데요. 이 나라들을 보면은 캐나다, 노르웨이 다 수력 발전이 거의 50%가 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짜에 가까운 전기가 인제 나오는 나라들이고요. 그렇습니다. 인제 그런 나라들이랑 우리랑 거의 비슷한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다 배를 통해서 수입을 하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전기요금 비슷한 거는 인위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원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가격 규제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게 돼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스 이야기도 있는데, 이야기는 오늘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제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나중에 혹시 시간이 남게 되면 그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전력 가스 산업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보면은 이게 우리가 어떤 민주적인 제도를 통해서 이게 어떤 뭐 국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사실은 멀게는 저기 일제 시대까지 넘어가서 쿠데타를 거쳐서 오늘날 한전 체제로까지 지금 도달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결정적인 거는 일제 말기에 일제가 이제 전시 동원 체제로서 당시 이제 그 조선 전업, 이거는 이제 일본 발송전 체제와 동일하게 이제 일본 내선 일치 정책에 의해서 일본과 그 당시 조선에서 전력 산업을 사실상 국영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일사불란하게 치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체제가 이제 일제 말기에 사실상 국영화 체제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근데 50년대에 는 사실은 이제 그 미군정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민간 체제로 바뀌어졌는데, 50년대가 되면서 그 국내 정부 관료라든가 테크노크라트들, 국회의원들은 이제 이런 그 민간 시장을 운영할 만한 좀 역량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은 5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의 그 섬유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경공업이 그때 많이 발전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당시 전력 시설들은 다 일제 때 만들어진 것들이라서 이제 다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전력 손실률이 30%에 도달하고 이 정전이 뭐 자주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정전을 줄이려면은 전력 설비를 교체를 해야 되고, 전력 설비를 교체하려면은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들은 일제 말기의 경험이 너무 강렬했다라는 거죠. 그때 전시 동원 체제가 그 사람들에게 너무 강렬하게 인제 임프린팅이 되면서 전기요금은 올리기 싫고,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올리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지지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다고 정전이 계속 일어나는 거는 또 막아야 되겠고, 뭐 이러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들이 결정을 내린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일제 때가 차라리 낫다, 일제 시스템이 낫다라고 해서 그 당시 결정한 게
1960년에 한전 체제로 이제 민간 발전 전력사들을 통합해서 한전 체제로 만든다라는 걸 1960년에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는 이제 박정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쿠데타 정부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데올로기적, 이념적으로나 뭐 철학적으로나 우리 한전 체제가 이게 사실은 뭐 그다지 합리적인 체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굳이 제가 길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가스공사는 가스공사대로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또 이것도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런 전력 시스템이 우리가 어떤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어떤 이념적인 가치를 우리가 부여할 필요는 없다.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오히려 이념 중립적으로 좀 보고 오히려 이제 현재 전력 시스템이 현재 국제적으로 우리가 요구받는 온실가스 저감 추세에 좀 맞는지 오히려 거기에 좀 거기에 조금 더 그 방점을 두고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다 그래서 에너지 시장하고 그러니까 경쟁 에너지 시장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는 그게 전기든 가스든 간에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고 원가가 반영이 되고 경쟁이 가능하고 이런 체제하고 기후 정책하고 종합성이 굉장히 잘 맞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서구에서는 이제 뭐 전력 시장이 어떻게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이게 뭐 경쟁이냐 민간이냐 뭐 국가 독점이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이슈가 더 이상 안 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전력 그 정책을 일종의 복지 정책과 사실 동일시하게 보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미스매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기업들의 뭐 재생에너지를 사려는 노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이 가격 정책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연료비 연동제 또는 원료비 연동제라는 거를 뭐 최근에 올해 초에 도입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올해 그 상반기에 사실은 원가 변동 요인이 생겼습니다. 3% 이상 원가 요금, 그러니까 원가가 예를 들면 그 석탄이라든가 가스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전이 수입하는 이제 발전 자회사들이 수입하는 발전 연료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사실은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치권이 이제 기획재정부하고 정부 여당이 민생을 이유로 또 이제 발전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이제 시행을 못하게 또 이제 요금을 동결을 시켰죠. 근데 이제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자마자 그거를 사실은 이 시행을 동결시킨 건데요. 이게 되게 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정부 관료들이 실제 이제 이 원가를 요금에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요금을 일종의 이제 복지 정책 수단으로 사용을 이제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그 관행을 잘 해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 등등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걸 길게 이거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냥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자료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뭐 OECD, IMF, 세계은행 이런 주요한 국제기구들이 사실은 이제 이미 한 2010년 전후로 해서 세계 각국에게 그 에너지 가격을 보조하지 마라. 에너지 가격은 원가를 그대로 반영해서 이 거래하게끔 하되 복지는 다른 방식으로 직접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해라. 그래서 그것이 현금 지원이 됐던 바우처가 됐건 아니면 지금 우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본격화 쟁점화된 이제 기본소득이 됐던 간에 기본소득을
이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하고 에너지 전기나 가스는 제값을 치르고 거래를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실제 복지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지 정책에도 그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뭐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인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의 현재 전기 가스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그 공고를 실제로 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에너지 시장 제도가 그런 측면에서 그런 해외 국제적인 좀 이런 재생에너지 추세나 기후 변화 정책 추세와 많은 모순이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지금까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금 재생에너지를, 그래서 실제 재생에너지가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전체 전력 공급 비중에서 20%를 지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기존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냐면 더 커브라고 해서 이제 2012년에 미국의 전력 당국, 우리나라에도 전력 거래소라는 전력 당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공항에 있는 관제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전력 개통 또는 캘리포니아의 전력 망을 관리하는 이제 관제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이런 카이소라는 전력 당국이 예측한 건데, 2020년이 되면은 하루에 태양광이 낮 시간대 태양광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아마 태양광이 증가를 하고 순수요가 떨어지게 되면서 나머지 발전기들이 굉장히 많은 이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태양광이 증가를 하게 되면 순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 다른 발전기들이 출력을 급격하게 줄였다가 다시 저녁 시간대에 태양광이 발전량이 없어지게 되니까 태양광 발전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은 피크 시간대에 다시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량을 늘려야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게 나머지 발전기들이 움직여야 되는 이 순수요 곡선을 가지고 이걸 오리의 모습과 닮았다 그래서 이걸 더 커브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거의 10년 전에 예측한 이제 그래프인데요. 근데 이게 실제로 2021년 현재 굉장히 실제로 정말 이렇게 낮 시간대 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조금 더 2019년에는 그거 아까 보여드린 건 2012년에 예측했던 거고, 이건 다시 2019년에 좀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래서 공급 쪽에서 태양광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 적층형 그러니까 면적 그래프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적층형 누적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거는 공급량에서 태양광이 얼마가 늘어나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이 선 그래프에서는 이제 수요 측면에서 2030년이 되면은 태양광에서 순수요가 계속 떨어져서 이제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란 건 뭐냐면요. 이게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발전기는 모두 다 꺼버리고 그래도 전기가 남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변 주들에다가 전기를 판매하거나 그러니까 외부로 방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캘리포니아 주변 주들도 태양광이 늘어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변 주들도 태양광을 더 이상 그러니까 이 남는 전기를 그러니까 왜냐면 같은 시간대에 낮 시간대에 그 주들도 이제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고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 이거를 커테일이라고 해서 태양광 발전기를 다 차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경고를 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대규모로 에너지를 남는 전기를 어떻게 저장하냐가 또 기술적으로 앞으로 좀 또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공급 측에서 지난 4월 달에 발생한 이제 전력 공급 그래프인데요. 각 발전원별로 어떤 하루에 어떻게 이게 공급을 하게 되는지 새벽에서 밤까지를 쭉 인제 5분 단위별로 인제 이거를 그래프를 이제 보여준 건데요.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는 여기서 주로 태양광과 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대 밤에 인제는 풍력이 돌고 낮 시간대는 인제 태양광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이게 18 기가와트까지 가는데, 이게 18 기가와트가 어느 정도 용량이면요, 우리나라 인제 영광 한빛 원전이라고 하죠. 영광 원전 1 기가 1 기가와트라고 치면은 그게 18 기를 낮 시간대에 거의 10 시간 정도 생산을 하고 다시 저녁이 되면 급격하게 이제 낮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발전기들을 가스 발전기라든가 수력 발전이 아침 한 7-8 시부터 태양광에 맞춰서 급격하게 출력을 줄였다가 다시 저녁에 올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보라색은 외부 융통 전력인데요. 이거는 이제 밤 시간대는 외부에서 전력을, 모자라는 전력을 받아들여 왔 구입을 하고, 다시 낮 시간대가 되면은 태양광이 늘어나면서 다른 주들에게 전력을 이제 저렴한 가격에 미리 계약을 체결한 다른 주들의 소비자들에게 이제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에너지 임밸런스 마켓이라고 하는, 에너지 임밸런스 마켓, 그러니까 에너지 불균형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한전 체제에서는 이런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데, 하여튼 뭐 또 우리는 또 외부 융통을 할 수 있는 또 주변에 국가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경험하기는 어려운데, 여하간에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전력망을 간신히 굉장히 어렵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반면에 유일하게 조금도 변하지 않는 전력 공급 상황과 상관없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전원이 있는데, 이게 원전이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그냥 똑같은 출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전력망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이게 많은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순소요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총 실제 수요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태양광 풍력을 빼게 되면은 이렇게 순수요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요를 가지고 남은 발전기들이 출력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전력망은 수요와 공급이 항상 매초 이게 균형을 유지를 해야지 전력망에 인제 정전을 일으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요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다른 발전기들이 이 수요와의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낮 시간대에 많이 줄였다가 다시 저녁에 올리고 출력을 올리고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거의 제로에 가깝게 시간이 좀 더 지나가게 되면은 거의 모든 발전기들을 다 꺼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원전 2 기가 지금 캘리포니아 2 기가 아직도 돌아가는데, 그게 이제 디아블로 캐년이라는 원전입니다. 근데 이런 원전이 계속 출력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은 전력망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검토를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 2025년에 디아블로 캐년 원전은 수명 연장을 안 하고 그냥 폐쇄를 하기로 결정을 이제 오래전에,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정치적으로는 2016년도에 캘리포니아 전력 당국과 주민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원전이 되게 비싸게 지은 원전인데,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지은 원전일 겁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가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진 설계를 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 원전입니다. 그래서 2 기를 짓는데 뭐 현재 가치로 약 한 12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만든 원전인데, 뭐 결과적으로는 수명 연장을 안 하고, 수명 연장을 하면 한 20년 정도 수명 연장해서 더 가동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 2024년, 2025년에 폐쇄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술적인 판단이 고려가 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당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그런 사회적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결과적으로 2024년, 2025년에 인제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그 출력 변화가 쉽지 않은 전원을 이른바 경직성 전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완전히 해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캘리포니아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다른 주들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태양광 다른 주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미국 그 중부전력계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중부의 미네소타, 일리노이, 뭐 아이오와 위스콘신 이런 주들 12개 주가 이제 하나의 전력 망으로 통합이 된 그 전력 시장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독자적인 전력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태양광은 많지 않은데 여기가 또 바람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이 풍력 발전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풍력 발전의 그 비중이 약 한 20% 정도로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약간 좀 복잡한데요. 보시면 이 파란 그래프가 이제 풍력 발전 양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그래프는 지난 3월 1월부터 3월 31일까지 각 발전원별로 1시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력 발전이 태양광은 거의 하루 단위로 이게 변하는데 풍력 발전은 뭐 하루 절반 정도 주기로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이 그 풍력 발전이 뭐 18기가와트, 20기가와트까지 도달했다가 어떤 때는 뭐 아예 풍력 발전하지 않는 시기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약간 불규칙하게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발전기들이 아까 보여줬던 캘리포니아처럼 그 가스 발전기라든가 여기는 석탄 발전기도 조금 뭐 설비를 개조해서 이제 돌리면서 보시면 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력이 늘어날 때는 발전량을 줄이고 풍력 발전이 줄어들면 다시 발전량을 늘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캘리포니아 사례처럼 원전은 거의 거의 변동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죠. 원래 석탄 발전기는 원전처럼 이렇게 원래 설계 자체가 24시간 365일 이렇게 일정하게 발전을 유지를 해야지 좀 경제성을 가지고 유지를 하게 되는 그렇게 설계를 애초에 석탄 발전기가 원래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발전 단가도 이제 그 풍력 발전이 싸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미국의 많은 주들에서는 이제 그 네거티브 프라이스 마켓이라는 게 생깁니다. 뭐냐면요. 태양광 풍력이 늘어나면서 전력망에서 그 전력 공급량이 수요보다 많아지게 되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발전기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고 전력망의 비용을 지불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 시장이 생깁니다. 그거를 네거티브 프라이스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통을 운영하는 그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소비자들 중에서 미리 계약된 소비자들 중에서 그때 발생하는 잉여 전력을 돈을 받고 그 잉여 전력을 그 당시 잠시 임시적으로 생기는 그 시간 동안 소비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산업용 소비자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대형 뭐 서비스 산업 소비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오히려 돈을 받고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수요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수요 반응 시장이라고 하는데 미리 계약된 그 계약에 따라서 돈을 받고 전력을 소비하게 되고 이 당시 이제 이 시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통적인 발전 사업자들 중에서 수요보다 더 많은 발전을 하는 사업자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석탄 발전기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내려면은 발전기를 출력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보다 많은 전기가 생산될 때는 전력 발전량을 줄여야 돼요. 발전기를 끄든 아니면 출력을 줄이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 설비를 교체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자동차로 비유하면은 그 석탄화력 발전기는 요즘 화물차 같은 건데요. 화물차를 개조해서 경주용 자동차처럼 이제 운전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발전 설비 수명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걸 감수하고 왜냐면 전력 시장에서 지금 손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손실을 줄여야 되는 건데요. 원전은 그렇게 못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출력을 그렇게 자유자재로 이제 조절을 못 하게 되니까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랑 또 다르게 이 중부전력 시장에서는 중부전력 계통에서는 전기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이 발전 사업 자발적으로 이 계통 내에 있는 발전기가 예를 들면 이제 아이오와주의 듀안 아노드라는 게 있는데 원전이 있는데 이 원전이 설계 수명이 한참 남았는데 이 지난해 이미 한 기를 자발적으로 폐쇄를 시켰고요. 올해는 4기를 더 추가적으로 폐쇄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재생에너지에 적응하지 못하는 유연성을 갖지 못하는 발전기는 이제 그게 미국이든 유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추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풍력 발전이든 태양광 발전이든 전력 시장에서 전력 발전 비중이 재생에너지 비중,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력 시장에서의 약 20%에서 30% 정도만 도달해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지금 미국과 유럽의 전력 시장에서 이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서 지금 신규 발전소들 중에서 90%가 다 지금 태양광 풍력이라는 거죠. 이게 이걸 다 합치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 송전망에 접속을 기다리는 그 신규 발전 사업의 전체 용량이 한 750기가와트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 총 발전 설비 용량이 뭐 500기가와트인데 이제 그거를 넘는 발전 용량이 지금 넘는 재생에너지 설비들이 송전망 연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뭐 석탄이나 원전은 신규 사업은 이제 사실상 완전히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10%는 가스 발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발전은 고사하고 이미 가동 중인 원전이나 석탄 발전기들도 점점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생존하기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광이나 풍력과 그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발전기들이 대체 어떤 거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유연성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가스 발전이 그러냐면 이제 가스 발전기는 출력을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가스 발전기의 그 기술적 원천 자체가 이제 전투기 제트 엔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투기 제트 엔진이라는 게 순간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순간 그 출력 변화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스 터빈의 기술 자체가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그 출력 변화에 이제 유리하고 그 밖에 이제 그 양수 발전이라든가 수력 발전기들도 역시 수요 변화라든가 또는 공급 측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 역시 이제 대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원전이라든가 석탄은 이제 설비를 교체를 하면은 이제 대응은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유연성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크게 이제 이런 현재 전력 시장 내 발전 기술들이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 경직성 전원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 아까 캘리포니아 상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태양광 풍력이 늘어날수록 이제 현재 발전기들만 가지고 유연성 전원을 가지고서도 또 안 되기 때문에 대규모로 오랜 동안 그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기술이 좀 필요해진다라는 거죠. 뭐 그래서 그 전통적인 기술 중에서는 양수 발전 기술이 그 대규모로 이제 그 잉여 전력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제 양수 발전 같은 경우는 좀 부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나온 리튬 배터리는 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시간이 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못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밤에 예를 들면 전기가 모자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석탄이라든가 원전이 캘리포니아 사례를 들면 석탄이나 원전이 다 없어지고 앞으로 석탄 발전은 아예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근데 원전도 이제 이 5년 안에 다 없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고 이제 가스 발전기만으로도 이제 이게 돌리면 좋긴 하게 되는데 하여튼 여하간에 밤에 여전히 전력의 수요가 좀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로는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예를 들면 수소라든가 또는 암모니아 같은 이제 화학 에너지 캐리어 같은 것들로 잉여 전력을 화학 에너지 캐리어를 생산을 해서 그걸로 저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먼 미래 같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도 이미 비슷한 똑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을 이미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6.3% 그러니까 전력 공급 비중 중에서 6.3%라는 겁니다. 킬로와트 아워 중에서요. 전체 전력 공급량 중에서. 그런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그 연휴 그러니까 지난해 설, 추석 연휴 그다음에 올해 설 연휴 이렇게 해서 3번 정도를 전력 거래소라는 곳에서 아까 그 캘리포니아의 그 카이소라는 거랑 똑같이 전력 거래소라는 전력 당국에서 원전 대형 원전인 신고리 원전 3-4호기에 출력을 감발해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3번을 출력 감발을 했어요. 근데 왜 출력 감발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우리도 약간 그 캘리포니아랑 똑같지는 않지만 휴일이 되면은 주말이 되면은 이 순수요가 떨어지게 됩니다. 태양광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게 원래는 이런 현상이 이 회색 그래프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해 5월 이걸 이게 제가 5월 그래프를 못 가져와서 3월에 이제 3월 29일이 일요일이라서 비슷한 상황이라서 그냥 이 그래프를 대신 보여드리는데요. 더 커브랑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더 커브의 초기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낮 수요인데 낮 시간대에 태양광이 이제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태양광이 지금 10기가와트 가까이 현재 기준으로 16기가와트까지 늘어났다고 제가 설비 기준으로 이제 최근 들었는데요. 태양광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순수요가 막 떨어집니다. 이게 이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이게 주말에는 공장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애초 수요가 낮은데 총 수요 자체가 낮은데 태양광 때문에 순수요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원전 같이 큰 용량의 대용량의 발전기들이 불시 정지를 하게 되면은 주파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파수가 예를 들면은 0.3Hz, 0.4Hz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정전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 쪽에서 인제 만약에 그런 일시적으로 큰 전력원이 일시적으로 탈락하게 되면은 수요가 낮을 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큰 발전기의 비중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발전기들의 불시 정지가 되면은 이제 정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발전기의 출력을 아예 처음부터 줄여 갖고 그 발전기가 갖고 있는 전체 전력 공급 비중에서 그 발전기가 갖고 있는 비중을 줄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 2번 올해 1번 이렇게 해서 연휴 기간 동안 신고리 3-4호기 왜 신고리 3-4호기냐? 그 발전기가 국내 원전 중에서 가장 큰 발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2기를 합치면은 약 한 3기가와트 정도가 되는데요. 그 3기가와트의 20%를 출력을 줄였습니다. 그럼 그런 얘기하면은 그게 뭐 참 아니 발전기가 꼭 그 발전기가 항상 정지되리라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텐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난주 토요일 날 신고리 4호기가 불시 정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기 1기가 불시 정지했는데 이미 인제 태양광이 인제 많이 늘어나면서 순수요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주파수가
2Hz, 0.2Hz가 이제 떨어졌어요. 0.2Hz. 그러니까 60Hz 중에서 0.2Hz가 떨어졌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0.4Hz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정말 정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한 개만 정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정전까지는 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현상이 이미 이제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이게 초기 현상이 지금 이미 우리도 겪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지금 그 현실에서 그렇게 해서 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래서 선진국들이랑 다른 게 뭐냐면요. 더 큰 문제는 그 외부가 캘리포니아처럼 다른 주들, 그러니까 전력이 모자라거나 남을 때 융통할 수 있는 다른 주들이, 다른 국가들이 옆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섬나라랑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경직성 전원인 원전과 석탄화력의 그 전력 비중이 거의 3분의 2 가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이나 풍력이 앞으로 한 10%만 넘어가도 20%,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전력 정책에서 갖고 있는 그 계획이 2030년까지 전력 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 저나 다른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하는 거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10%만 넘어가도 엄청난 그 전력망에서 혼란이 올 거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제도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로 어떤 전환을 하는데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제도적 그 개선과 기술적인 개선, 그러니까 경직성 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이나 석탄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여야 되고, 이런 그 유연 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다른 기술들을 더 많이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지금 논의 수준이 예전 훨씬 더 정교해지고 합리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근데 지금 뭐 실제 에너지 정책 관련돼서 논의하는 거는 뭐 탈원전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탈원전은 이 정부가 추진하는데 뭐 탈원전을 하면 안 된다. 뭐 이게 지금 뭐 심지어는 감사원이라든가 뭐 검찰이 지금 여기에 관여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의 논의 수준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화되고 굉장히 좀 퇴행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국제 추세하고 전혀 안 맞고 우리가 실제 겪고 있는 그 어떤 기술적인 그 이런 그 상황하고도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예, 뭐 이런 것으로 좀 간단하게 지금 우리 현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 좀 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뭐 요 가능하면 뭐 간단한 질문과 뭐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예. 댓글로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유익했어요. 이런 댓글 달아주셨네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있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번 저 교수님들 모시고 나서 항상 제가 좀 많이 여쭤보는 편인데, 일단 우리나라도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덕 커브라고 그러셨죠? 네. 거기와 이제 초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데, 근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저나 이제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캘리포니아나 미국 같은 넓은 땅덩어리는 자연 환경이 네. 굉장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좀 친화적인 자연 환경이 아닐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네. 이제 요즘에 이제 신문지상 언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뭐 태양광 시설을 지었더니 뭐 산사태가 났더라, 또는 뭐 조력 발전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풍력 네. 발전도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다. 뭐 이제 이런 저번에 이제 경제 분야 관련해서 강의해 주신 교수님도 그러셨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다른 거 아니냐, 네. 우리나라랑 미국이나 네. 유럽과.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과연 생산성이 있겠냐, 네. 또는 지금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한 네. 20% 정도까지 네. 올라갈 수 있겠냐, 뭐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음. 그래서 좀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이제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수준에서는 의미 있는 거긴 했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뭐랄까 좀 성급한 논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저 이게 과연 이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이 한전 독점 공급 체계 네. 이거와 어떻게 연관되는 건지, 그런 한전 독점 체제가 이러한 것들을 막고 있는 건지, 네. 좀 뭐라 그러죠? 탄력적으로 저격수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거를 좀 막고 있는 건지, 이 두 네.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 여쭤보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네. 정말 많으시네. 네. 예, 굉장히 진보나 보수나 양쪽 다 별로 듣기 좋아하는 얘기는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그거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여야지 뭔 땡땡 소리야 뭐 이럴 거고, 보수는 지금 원전이 얼마나 중요한데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교수님의 이런 뭐 합리적 대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전문가들은 공감하고 있는 건지, 네. 이렇게 좀 궁금합니다. 너무 질문이 많았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후 여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는 이제 그 태양광이 우리보다 좋은 건 사실이고요. 미국 중부 전력 아까 말씀드렸던 경우는 풍력이 우리보다 좋은 건 또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두 지역이 그 두 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캘리포니아도 풍력이 이제 최근 들어서 해상 풍력 같은 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아까 미국 중부 대륙도 태양광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태양광이 역시 태양광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거보다 더 이제 적절한 사례는 이제 영국하고 독일인데요. 영국은 이제 풍력은 진짜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이 맨날 그 비가 거의 뭐 일주일에 절반 가까이가 비가 오거나 흐리거나 막 런던이 그런데도 태양광이 역시 거기도 늘어나고 있고, 독일은 이제 우리랑 기후가 비슷해요. 독일이 위도도 우리랑 거의 비슷하고 온도도 거의 기온도 거의 비슷한데 독일은 또 풍력과 태양광이 무지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바람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태양광도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독일 그 기후가 이렇게 보시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사량이라든가 풍황이라고 하는데 풍황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쪽 이 풍력 업계에서는. 근데 그 둘 다 모든 측면에서 봐도, 그러니까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이외의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태양광 일사량이 많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도 이미 기술적으로나 그 효율 수준이 그거에 그렇게 큰 변수가 안 된다. 속도의 차이일 뿐이다. 약간의 초기에 어떤 이윤이 조금 줄어들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이 속도를 지금,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증가 추세를 막기는 어렵다. 이제 아까 그 미국 전역을 다 보여드렸죠. 그 지도를. 그 캘리포니아나 중부 전역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이다. 왜냐면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이게 지역별 이 편차가 크거든요. 그 기후 뭐 일사량이든 속이든 간에. 그렇지만 거의 유사 그 추세로 진행되는 거를 그 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술적으로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신기술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진짜 시간이 되면은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진짜 다른 질문 없으면 제가 나중에 따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제가? 제가 지금 깜빡했는데 기후 여건 다음에 뭐였죠? 한전 독과점 체제와 한전 독과점. 예. 어떻게 연관이 예. 있는가? 예. 이게 한전 독점 체제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신규 사업자가 못 들어와요. 신규 사업자가 잘 들어와도 그러니까 이게 지미 카터 대통령이 79년도에 그 퍼퍼라는 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법을 왜 굳이 만들었냐면은, 이게 독점 체제는 당연히 망을 독점하고 있으면은 그 망에 접속을 해야지만 사업이 가능한 그 신규 사업자는 들어와도 잘 그 망에 접속할 기회를 잘 못 받는다거나 아예 망으로부터 차단당하거나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꼭 이제 뭐 이
기존의 망을 독점한 사업자가 어떤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거는 그 모든 시장에서 항상 그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건 통신 산업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최근에 인터넷과 관련돼서 인터넷과 뭐 그 망 서비스 업자와 간의 뭐 관계 문제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망 중립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망 중립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망 에서의 공정 경쟁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망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공정한 그 여건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그 통신 산업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이야기가 됐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전력 시장에 내에서는 그게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너무나 자명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망을 분리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망 사업자는 예를 들면 지금 한전이 발전 자회사를 통해서 발전도 하고 송배전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적어도 송전망하고 발전 사업자 간에는 발전 사업과는 완전히 분리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90년대에 내린 이제 정책 결정이었고요. 그래야지 이제 발전 시장 내에서만이라도 공정 경쟁이 가능해진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시장의 어떤 다원성이 좀 저해를 받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생에너지가 되면은 시장이 굉장히 다원화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바 네거티브 프라이스 마켓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요 반응 시장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막 재생에너지가 막 늘어나고, 이제 이 공급이 수요를 막 초과하는데, 전기는 어디 그냥 버릴 수가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를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발전기를 끊든지, 수요를 늘리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그냥 전기를 뭐 남는다고 버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재생에너지 늘린다고 해서 늘어난다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자를 수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것도 설비를 투자해서 하면은 그걸 커테일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뭐 기껏 우리가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해서 그 아까운 전기를 차단한다라는 거는 이제 바람직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끝까지 살리려면 이제 필요한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거티브 프라이스 마켓,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이외에 기존의 석탄이나 원전이나 뭐 가스 발전 사업자들이 수요보다 더 초과하는 전력을 생산하려면 돈을 내고 전력을 생산을 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이제 네거티브 프라이스 마켓이 되는 거고요. 수요 쪽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됐든 아니면 대형 뭐 산업용 소비자가 됐건 서비스 산업에서의 소비자가 됐건 간에 계약을 통해서 그거를 만약에 일시적으로 전기가 남는다. 어느 시점, 예를 들면 그게 낮 시간이든 밤 시간이든 간에 재생에너지 때문에 만약에 전기가 남는다 그러면은 그걸 미리 계약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요 반응 시장 같은 것들인데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돈을 받고 전기를 쓰겠다. 이제 이런 시장도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다양한 사업자와 다양한 서비스가 들어오려면은 한전 같은 그런 그냥 단순한 킬로와트 아워 베이스로 그냥 사업을 하는 독점 시장에 적응한 사업자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을 갖지를 않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단조로워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독점이 단순하게 뭐 그냥 예전에는 뭐 전기를 싸게 경쟁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싸겠다 뭐 이런 논리가 한때 있었는데 그런 논리는 잘못된 논리고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이데올로기적인 논리고요. 그보다는 시장에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다음에 시장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보 보수 논의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애초에 이제 예를 들면 뭐 한전 민영화다 뭐 이런 이런 이야기들 이제 뭐 그런 게 지난 20년 전에 이제 한전 배전 분할 뭐 이런 게 이제 한참 이제 논쟁이 됐었죠. 그때는 이제 주로 이제 한전 관련된 노조들, 전력 노조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주도해서 이런 게 진행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인제 전력선언 구조 개편을 추진했던 그룹들이 갖고 있던 논리는 약간 좀 이데올로기적인 게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 체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을 도입해야지 이제 여러 가지 인제 그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된다. 이제 예 그 당시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그 배경을 갖고 추진이 됐었죠. 그리고 인제 그 이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레이거 대처가 특히 인제 그 영국의 그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 공화당 레이건에 의해서 인제 80 년대 초반에 그게 그 이데올로기적인 산업국 그 뭐죠? 어 그 이 전력시장 이제 개방 이게 이제 전력시장 그 사람들이 한 건 뭐 전력시장만이 아니라 거의 뭐 모든 시장에서 인제 인제 경쟁을 뭐 그 도입을 한 건데 뭐 그 사람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이걸 경쟁을 도입하면 서비스 요금이 싸진다라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 미국과 유럽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실제로 그 진행시킨 거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터 행정부의 퍼퍼라는 전력시장 구조 개편 그 제도 개선에 의해서 그리고 그 후속법들에 의해서 시장이 구조 개편된 거지 한때 특정 정치 세력이 특정 기간 동안 어떤 그 유행처럼 이데올로기 어떤 담론으로 써왔던 거하고는 좀 우리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 담론하고 실제 현실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 사람들이 물론 그거를 여기에 편승해서 잠깐 이걸 활용해서 썼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시기에서만 이제 실제 의미가 있었던 거고 실제 뭐 전기요금이 그 전력선언 구조 개편하고 나서 미국하고 유럽이 그 이후에 전기요금이 많이 비싸졌어요. 왜냐? 세금도 많이 늘어났고 또 다양한 서비스가 또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거는 마치 지금의 그 통신 비용이 우리가 예를 들면 과거의 통신 시장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이 없을 때 휴대폰 단말기가 없을 때 한국통신이 독점하던 시장의 그 통신 요금하고 지금의 통신 요금하고 비교하면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엄청나게 비싸졌잖아요. 근데 지금의 통신 서비스하고 그 당시의 통신 서비스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가격을 가지고 지금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하간에 인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이데올로기적으로 그게 보수파든 그러니까 막 시장파든 또는 이제 뭐 이 진보 진영이든 간에 이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의 그런 그 변화 추세는 그런 이야기는 한 20년 전에는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지금 추세는 그런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미국 유럽 나 가면은 그런 이야기는 정말 너무 옛날 얘기라서 그거를 그 이야기를 같이 그 토론할 사람대가 없어요. 가게 되면 그런 나라를 가게 되면.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약간 지금 그런 음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여건 때문에 우리가 약간 갈라파고스섬처럼 돼 버렸는데 이 추세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과거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추세고 이미 우리 또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우리 스스로도 지금 내부에서 지금 변화를 하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큰 혼란을 앞으로 한 5년 내에 제가 봤을 때는 5년 내에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2030 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0% 까지 늘린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정말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안에 지금 재생에너지가 10% 까지 지금 늘어날 예정인데 그전에 아마 우리가 기술적으로 큰 혼란을 아마 겪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채팅으로 예. 예, 두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정책 의 개인적인 견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커브를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네. 여쭤보셨는데요.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커브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먼저 쪼끔 쉬운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더 커브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발전기들이 다 굉장히 유연해야 돼요. 자동차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용 자동차처럼 급발진이 가능하고 급정지도 가능하고 중간에 속도 제어도 아주 용이한 그런 발전기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전통 발전기들이 가스 발전기, 양수 수력 발전기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아져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비중이 더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보다.
그다음에 인제 뭐 배터리도 도움이 되지만 배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시간 아니면 4 시간밖에 인제 방전을 하는 시간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대에 저장을 했다가 밤 시간대에 막 전기 모자랄 때 막 써야 되는데 막 2 시간 이상 넘어가면은 인제 그게 인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인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 리튬 이온 배터리의 기술적 한계인데요.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 말고 그 신기술 중에서는 이제 뭐 가급적이면 그게 수소라든가 수소는 또 저장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것도 쪼끔 쉽지는 않은데요. 수소를 장기 저장하려면은 이제 예를 들면 암모니아 같은 것들로 전환을 해서 인제 어 지금 이제 세계에서 수소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곳이 어디냐면 암모니아 생산 공장입니다. 그 암모니아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수소하고 인제 대기 중의 질소를 결합시켜서 지금 암모니아를 만드는데요. 왜 암모니아가 중요하냐면은 수소가 이게 저장이 진짜 어려운 게 수소의 입자가 너무 작아서 입자가 너무 작고 그래서 이게 그냥 웬만한 저장 탱크나 가스 배관 같은 데 이걸 집어넣으면은 배관을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수소를 저장하려면은 그 거의 영하 300도, 320 도까지 인제 이거를 이 기압 압력을 아주 높이고 영하 300 도까지 뭐 이렇게 영하 뭐 200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영하 260 도에서 320도 사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로 이제 낮추고 해서 저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기 저장하려면은 암모니아로 전환을 했다가 암모니아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한국조선 협회하고 대우조선이 지금 암모니아 엔진을 통해서 추진하는 선박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인제 쪼끔 더 진전이 되면은 뭐 다른 수송 정책이나 발전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암모니아를 다시 수소로 인제 크래킹을 해서 다시 인제 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왜냐면 수소 자체는 인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암모니아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수소와 암모니아 이런 거를 이제 에너지 캐리어라고 합니다. 에너지 캐리어 또는 화학 캐리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제 이 송전망에서 남는 전력을 이런 수소나 암모니아를 통해서 인제 화학 캐리어로 만든 다음에 그걸 가급적이면 기존 가스 배관 또는 뭐 기존의 가스 저장 시설처럼 기존의 저장 탱크를 이제 활용을 해서 대량으로 장기 저장을 할 수가 있다면은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많이 순간적으로 많이 나온다거나 이런 더 커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장기적으로 대안으로 좀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싶고요. 근데 좀 기술적으로 아직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좀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의 견해 이게 질문이 너무 좀 막연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거를 쪼끔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신다면 제가 좀 더 대답을 좀 답변을 드리기가 쪼끔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정책이 지금 앞으로 뭐 너무 많아서요.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추가로 더 질문해 주실 수 있으면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마이크로 해 주셔도 됩니다. 예. 교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한두 가지 예. 말씀해 주시죠 뭐. 네. 예.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건 그냥 기술 변화인데 기술 변화를 가져오려면은 기술은 어차피 현재의 우리 사회의 이해 집단하고 아주 긴밀하게 이게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락킹이라고 그러죠. 잠겨 있기 때문에 기술을 변화시키려면은 사실은 사회 질서를 바꿔 줘야 됩니다. 사회 질서 뭐 에너지를 사고 파는 거래 원칙도 바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도 바꿔야 되고 사실은 사회 이해관계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술이 자기 혼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사실은 기존의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해관계를 조정해 주는 가장 큰 이제 거래소 역할, 시장 역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시장이죠, 시장. 이해관계를 잘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전력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력 시장을 빨리 우리가 과거에 그런 한 20-30년 전 논의되던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쪼끔 자유롭게 우리가 전력 시장에 대해서 지금 다룰 수 있도록 너무 이걸 유교적으로 너무 유교적으로 이 전력 시장을 좀 바라보지 말고
전력시장이 그 탄력적이어야지 전력시장이 다원화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들어와서 이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실제 이 재생에너지가 실제로 정말 구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시장의 개혁이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없으실 것 같고요. 늦은 시간 좋은 강의 해주신 박사님께 큰 감사드리고요. 또 마찬가지로 주 초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또 강의를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강사님 모시고 강의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도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